가느다란 빗줄기가 어둠이 내린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빗방울은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고 늦은 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강서연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달빛 만찬의 주방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텅 빈 홀에는 의자만이 거꾸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하루의 고단함이 짙게 배어나왔다. 28. 그녀는 이 작은 공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최고의 재료로 진심을 담아 요리했지만 목 좋은 곳에 위치한 화려한 프랜차이즈 식당들 사이에서 그녀의 진심은 좀처럼 빛을 보지 못했다. 오늘도 손님은 겨우 3테이블뿐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혼자 뒷정리를 마쳤다. 식자재 대출금 고지서가 주방 한 구석에서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의 요리는 분명 특별했다. 섬세한 미각과 재료의 본질을 꿰뚫는 감각.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꿈만으로는 임대료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젖은 앞치마를 풀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치 그녀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불안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서연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식당 뒷문으로 향했다.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물이 들이쳤다. 뒷골목은 유난히 어두웠고 쓰레기통 근처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겨우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비에 젖지 않으려 서둘러 쓰레기 봉투를 던지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야 할 그곳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또다시 하는 고통스러운 소리가 빗물에 젖은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새어나왔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런 험한 세상에 밤늦은 뒷골목에서 들리는 소리에 엮여 좋을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주방에서 들고 나온 작은 손전등 앱을 켰다. 스마트폰의 약한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을 비췄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멎게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쓰레기통 옆 빗물에 흠뻑 젖은 채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흙탕물과 빗물 그리고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짙은색 재킷은 찢어져 있었고 하얀 셔츠는 이미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섞여 떨렸다.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에 서연은 손을 뻗어 그의 목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대었다. 차가운 피부 아래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느껴졌다. 살아있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다. 남자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리고 있었고 복부 근처도 젖어 있었는데 그것이 빗물인지 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이나 과다출혈로 죽을지도 몰랐다. 서연은 119에 신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었다. 하지만 그때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연을 향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겨우 달싹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녀의 손목을 약하게 붙잡았다. 신고하지 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그 절박함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신고하지 말라니? 이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고서? 하지만 남자의 눈빛에는 단순한 고통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경계심이었고 어쩌면 두려움이었다. 지금 이 남자를 병원으로 보내면 그를 이렇게 만든 자들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뜻일까?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녀는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생명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젠장. 서연은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려 애썼다.
일어설 수 있겠어요? 조금만 힘을 내봐요. 남자는 성인 남성의 무게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서연보다 훨씬 크고 무거웠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남자를 부축했다. 남자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다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하나, 둘, 셋! 서연은 이를 악물고 남자를 거의 끌다시피 하여 식당 뒷문으로 향했다. 차가운 비가 두 사람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마치 천기를 걷는 것처럼 느껴졌다. 겨우 식당 안으로 남자를 끌고 들어온 서연은 문을 잠갔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그제야 두 사람을 감쌌다. 서연은 남자를 주방 한쪽, 직원들이 쉬는 작은 간이 침대에 눕혔다. 그녀 자신도 땀과 비로 흠뻑 젖어 숨을 헐떡였다. 남자는 눕자마자 다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다행히 그녀는 요리를 하다가 자주 다쳤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독약과 붕대는 항상 구비해두고 있었다. 그녀는 젖은 가위를 들어 남자의 피에 젖은 셔츠를 잘라냈다. 그리고 그녀는 상처를 확인하고는 숨을 삼켰다. 남자의 옆구리에는 깊게 찔린 상처가 있었다. 꽤 깊어 보였지만 다행히 동맥을 비껴간 듯 피가 뿜어져 나오지는 않았다. 그녀는 전문 의료인은 아니었지만 요리사로서의 침착함과 정교한 손놀림은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처 주변을 소독하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압박하며 지혈했다. 남자의 얼굴에 흐르던 이마의 상처도 닦아냈다. 흙과 피를 닦아내자 남자의 본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놀랍도록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짙은 눈썹.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창백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런 남자가 왜 그런 뒷골목에 버려져 있었을까? 서연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붕대를 감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입고 있던 정장의 재질이나 손목에 얼핏 보인 시계는 서연이 평생 만져볼 일 없는 최고급품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복부 상처를 꼼꼼하게 압박하고 붕대로 감쌌다. 어느 정도 응급처치가 끝나자 서연은 남자의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마른 담요를 덮어주었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고통스러운 신음 대신 조금은 편안해진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다. 정체불명의 남자를, 그것도 칼에 찔른 남자를 병원에도 알리지 않고 자신의 가게에 숨겨준 것이다. 만약 그가 범죄자라면, 혹은 그를 쫓는 자들이 이 가게를 덮치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남자의 그 절박했던 눈빛, 신고하지 마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서연은 피곤해 지친 눈을 들어 창밖을 보았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몰랐다. 남자는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상처를 통한 감염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대답을 해줄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이라도 찾아볼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선을 넘는 행위처럼 느껴져 이내 그만두었다. 대신 그녀는 남자의 젖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떨어진 검은색 최고급 가죽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형태는 여전의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지갑을 열었다. 혹시 연락할 가족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지갑 안에는 현금 몇 장과 신용카드가 전부였고 신분증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검은색 비즈니스 카드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유진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한지혁이라는 이름과 직함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유진 코퍼레이션? 서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니, 한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국내 최대 규모의 IT 기업이자 최근에는 바이오와 에너지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거대 그룹. 그리고 한지혁이라는 이름은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그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에는 방금 자신이 본 남자와 똑같은, 하지만 훨씬 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의 남자가 수많은 기사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서연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지금 뒷골목에서 주워와 자신의 작은 식당 간이 침대에 눕혀놓은 남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 한 지역이라고? 그녀는 다시 한번 남자를 바라보았다. 언론 속에 차갑고 빈틈없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상처 입고 열에 들떠 끙끙 앓는 한 남자만이 누워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한지혁 같은 사람이 왜 그런 모습으로 뒷골목에 버려져 있었을까? 그리고 왜 신고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분명 그의 지위를 노린 혹은 그와 관련된 끔찍한 음모의 일부 일터였다. 서연은 불안감에 손톱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저 작은 식당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그녀의 식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의 비밀스런 피난처가 되어버렸다. 남자가 다시 얕은 신음을 뱉었다. 열이 더 오르는 듯했다. 서연은 복잡한 생각들을 애써 밀어내고 다시 물수건을 적셨다. 지금은 그가 누구인지, 왜 다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일단은 살려야 했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열을 내리기 위해 애썼다.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서연의 마음속 폭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하룻밤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과 그리고 차갑게만 보였던 저 남자의 인생과 사랑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한지혁이 눈을 떴을 게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한 것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기계음이었다. 낯선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듯 무거웠고 특히 옆구리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칼로 긋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몇 초의 시간을 더 필요로 했다. 마지막 기억은 차가운 빗줄기, 뒷골목의 더러운 바닥, 그리고 자신을 향해 번득이던 칼날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격렬한 통증과 함께 헛기침만 터져나왔다. 대표님, 정신이 드십니까? 벼락처럼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혁은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그의 비서이자 유진 코퍼레이션의 신뢰받는 오른팔, 조상무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지혁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여기가 어디지? 지혁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유진그룹 의료원 12층 VIP 병실입니다. 어젯밤 긴급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조상무는 태블릿 PC를 조작하며 간결하게 보고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복부 자상은 다행히 주요 장기는 피했지만 과다출혈로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조상무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지혁은 자신이 어젯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혁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중요한 해외 투자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철저한 보안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차량이 그의 차를 고의로 들이받았고 운전기사는 즉사했다. 경호원들이 교전하는 사이 그는 가까스로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곧바로 괴한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는 도망쳐야 했고 필사적으로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한계에 부딪혔다. 박도준 부회장 지신가? 지혁이 물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에 가까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조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귀국 일정은 극비였으나 내부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있을 임시 주주총회 전에 대표님을 무력화시키려 한 명백한 시도입니다. 박도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진그룹의 암적인 존재였다. 지혁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분노는 사치였다. 이제는 복수와 반격을 계획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그의 얼음장 같은 논리 회로 속으로 아주 이질적인 기억의 파편이 끼어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함이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추기던 가늘지만 단단한 팔, 상처를 닦아내던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 신고하지 마.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내뱉었던 말을 그녀는 정말로 들어주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온 거지? 지혁이 다시 물었다. 조상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대표님의 위치 추적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종로구의 한 뒷골목이었습니다. 신호가 끊긴 후 저희 보안팀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발견한 곳은 달빛 만찬이라는 작은 식당의 간이 침대였습니다. 지역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식당? 조상무가 말을 이었다. 식당 주인인 강서연이라는 여성이 대표님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팀이 도착했을 때 대표님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상처는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으로 처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체온증과 감염으로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강서연, 그 이름이 지역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지역은 어젯밤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다. 고통과 열기 속에서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거정스러운 눈빛, 자신의 이마를 닦아주던 시원한 물수건의 감촉. 그것은 그가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순수한 형태의 인간적인 돌봄이었다. 그는 평생을 거래와 계산 속에서 살아왔다. 모든 친절에는 대가가 따랐고 모든 관계에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강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낯선 남자를 자신의 공간에 들여 목숨을 구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지? 지옥의 목소리에 그 자신도 모르는 미세한 동요가 실렸다. 저희 팀이 대표님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보안상의 이유로 그녀에게 간단한 확인서를 받고 일단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겠다는 서약도 받았습니다. 조상무는 그녀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을 태블릿으로 띄웠다. 강서연, 28, 달빛 만찬 오너 셰프.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현재는 상당한 금액의 사채 빚을 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 사채빚. 지역은 그 단어에서 잠시 멈칫했다. 돈 때문에 그를 신고하지 않고 숨겨준 것일까? 아니, 그가 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기 전이었다. 그녀는 그저 사람을 구한 것이었다. 그녀에게 보상을 해. 충분히 그녀가 원하는 만큼. 지역은 차갑게 말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젯밤에 그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리면 돈으로 이 빚을 갚는다는 것이 어쩐지 불쾌하게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부회장 건은? 조상무가 본론으로 돌아가려 하자 지역은 손을 들어 막았다. 아니, 잠시. 보상은 내가 직접 하지. 조상무의 눈이 의아함으로 커졌다. 한지역 대표가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대표님, 지금은 몸을 추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박 부회장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조용히. 지혁이 조상무의 말을 잘랐다. 박 부회장이 모르게 그 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하지만 절대 그녀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이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지혁은 자신의 이런 변화가 당혹스러웠다. 자신은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할 때인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의 안위 따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조상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병실에는 다시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다는 듯 눈부시게 맑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단단하고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세계가 어젯밤 그 비에 젖은 뒷골목에서 만난 한 여자로 인해 미세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박도준 부회장은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살려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역은 다시 태블릿을 들어 유진 코퍼레이션의 주가 차트를 확인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냉철한 CEO 한지혁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냉철한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작은 불씨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구해준 여자 강서연에 대한 형용할 수 없는 호기심이었다. 그는 몰랐다. 그 작은 호기심이 그가 평생 지켜온 논리와 이성의 성벽을 무너뜨릴 사랑의 시작이 될 줄은. 한지혁은 일주일 만에 병원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의 회복 속도는 의사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였다. 상처는 여전히 옥신거렸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박도준 부회장에 대한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는 병실을 제2의 집무실 삼아 조상무를 통해 그룹의 모든 현안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그 모든 긴급한 업무의 홍수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달빛 만찬이라는 이름과 강서연이라는 여자가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조상무가 가져온 보고서는 간결했지만 그 어떤 재무제표보다도 지역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서연, 명문 요리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졸업 직후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사채빚을 떠안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대형 레스토랑의 스카우트 제의도 거절하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이 작은 가게를 지키며 홀로 싸우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매일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최상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독촉 전화에 시달리면서도 손님에게 내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빚, 구체적인 액수는? 지역이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조상무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 현재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악질적인 이금융권과 사채업자들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들이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다. 2억. 그에게는 그저 1분 만에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거나 생겨날 수도 있는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삶을 짓누르는 족쇄 일터였다. 차를 준비시켜. 지역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대표님, 아직 안정이. 조상무가 만류하려 했지만 지역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함구 서약서 외에 다른 조치는 없었나? 네, 대표님의 지시대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접촉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젯밤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 의심스러운 자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로 추정됩니다. 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가겠다. 그날 오후 달빛 만찬은 한가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서연은 저녁 장사를 위한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의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그 거물급 인사가 자신의 가게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믿기나 할까? 혹시라도 그를 해쳤던 자들이 자신을 찾아올까봐 두려웠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서연은 그저 끔찍한 꿈을 꾼 셈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뉴스에서 한지혁의 얼굴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괜찮은 걸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 서연은 고개를 들다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그날 밤 피와 흙탕물에 젖어있던 남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흠잡을 데 없이 넘긴 머리,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듯한 차가운 카리스마. 그는 마치 잡지 표지에서 걸어나온 듯 비현실적이었다. 한지혁, 유진 코퍼레이션의 CEO가 지금 자신의 작은 식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당근과 칼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왜 여기에? 서연 씨, 맞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그날 밤의 희미한 신음과는 전혀 다른 깊고 울림이 있는 중저음이었다. 서연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혁은 서연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뉴스 화면 속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조리복에 밀가루를 묻힌 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여자.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그날 밤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강인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식당 내부를 둘러보았다. 낡았지만 모든 것이 반짝일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작은 들꽃에서 주인의 정성이 느껴졌다. 그가 평생 경험해본 적 없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가장 안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손을 씻고 나왔다. 저 몸은 괜찮으세요? 그녀가 겨우 쥐어짜낸 첫 마디였다. 덕분에요. 지혁은 짧게 대답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거물에게 물이라도 내와야 하나, 아니면 주문을 받아야 하나. 지혁이 그 침묵을 깼다. 그는 늘 하던 방식대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밤 일에 대한 보답입니다. 서연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이게 뭐죠? 열어보시죠. 지혁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0이 몇 개인지 세어보아야 할 정도였다.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였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수표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혁 쪽으로 조용히 밀어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혁이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물었다. 그는 그녀가 기뻐하며 받아들일 것이라, 최소한 고마워할 것이라 예상했다. 대표님, 서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인한 떨림이었다. 제가 그날 밤 대표님을 구한 게 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혁은 미간을 좁혔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난 단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돈이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빚도 전부 갚고 이런 낡은 가게가 아니라 강남의 번듯한 레스토랑도 차릴 수 있겠죠. 그는 자신이 아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합리성은 서연에게 가장 큰 모욕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쩍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가 싶더니 이내 분노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나가달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알겠네요.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날 밤 내가 구한 건 유진그룹 CEO가 아니라 그냥 골목에서 죽어가던 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아니, 알았어도 난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돈은 못 받아요. 이건 내 행동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 눈에는 내가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흥정하는 여자로 보였어요. 당신의 그 정당한 대가가 내 자존심보다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지혁 대표님. 난 내 빚은 내 힘으로 갚을 겁니다. 이런 더러운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 당장 이거 가지고 나가세요. 지혁은 말문이 막혔다. 평생을 살면서, 그것도 자신의 돈과 권력 앞에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분노하며 자신을 밀어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늘 모든 것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식당 안에서 그는 완벽하게 통제불능의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모욕. 그는 그녀에게 보답하려 한 것이지 모욕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셈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내가 신뢰를 범했군.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입에 담아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사과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서연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지혁은 식당 문을 열고 나섰다. 밖에는 조상무가 대기시킨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지 않고 잠시 식당의 낡은 간판, 달빛 만찬을 올려다보았다. 강서연. 그는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오늘 목숨의 빚을 갚으러 왔다가 대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차에 올라탄 지역은 조상무에게 명령했다. 수표는 파기해. 그리고 박도준 부회장이 보낸 사채업자들 당장 처리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가 알게 해선 안 돼. 조상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지역은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식당을 바라보았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그가 가진 돈과 권력만큼이나 거대하고 투명한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하게도 그 벽을 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박도준 부회장은 유진 코퍼레이션 34층, 자신의 거대한 사무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가 바라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달리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한지혁이 살아 돌아왔다. 그것도 거의 상처 하나 없는 모습으로. 분명 완벽한 계획이었다. 귀국 일정을 빼돌렸고 가장 노련한 해결사들을 붙였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일주일 만에 그룹에 복귀하여 자신을 옥죄기 시작했다. 한지혁! 박도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읊조렸다. 그는 자신이 한지혁을 너무 얕봤다고 생각했다. 그 핏기 없는 얼굴 뒤에 숨겨진 독사와 같은 생명력. 하지만 박도준은 포기할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숱한 이들을 짓밟고 올라왔다. 그에게 한지혁은 그저 마지막 장애물일 뿐이었다. 부회장님, 그의 충실한 하수인이자 법무팀 소속인 김 실장이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지시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박도준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그가 살아난 이유가 뭐지? 그날 밤 놓친 게 뭐야? 김 실장은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띄웠다. 한 대표의 동선이 마지막으로 끊긴 곳이 종로의 한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구한 CCTV 영상에 따르면 그가 비틀거리며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골목, 비에 젖은 채 쓰러진 한지혁과 그를 부축해 어디론가 사라지는 작은 체구의 여자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여자? 박도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여자가 한지혁을 살렸군. 김 실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다. 달빛 만찬이라는 식당의 전경과 주인 강서연의 신상 정보가 떴다. 강서연, 28, 오너 셰프, 그리고 현재 2억 원의 사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비가 남긴 빚이라고 합니다. 박도준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번졌다. 사채빚? 재미있군.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말을 이었다. 한 대표가 퇴원한 직후 어제 오후 이 식당을 개인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박도준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뭐라고? 한지혁이? 그 얼음덩어리 같은 놈이 고작 이런 뒷골목 식당을? 네, 저희 사람이 근처에서 확인했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와서 약 30분간 머물다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한 대표의 개인 비서인 조상무가 우리가 심어둔 이금융권의 라인을 통해 강서연의 빚을 전부 상환하려 시도했습니다. 박도준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한지혁이, 그 계산적인 놈이 여자에게 감정적인 빚을 졌어. 그것도 돈으로 갚으려다가. 잠깐, 상환하려 시도했다고?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이유에선지 상환은 중지되었습니다. 아마도 강서연이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도준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지혁이 돈을 주겠다는데 거절해? 그는 강서연이라는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거나 혹은 한지혁이 그 이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유일한 변수군. 그동안 한지혁은 약점이 없는 인간이었지. 가족도 사랑도 없는. 그런데 드디어 꼬리가 잡혔어. 박도준은 김 실장에게 다가갔다. 김 실장, 한지혁이 그 여자를 지키려 하겠지. 그렇다면 우린 그 여자를 무너뜨려야지. 그의 목소리는 잔인한 희열로 가득 찼다. 하지만 한 대표가 알게 되면 멍청한 소리.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 있나? 그녀는 이미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잖아. 그 사채업자들, 우리가 관리하는 쪽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김 실장은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했다. 네, 부회장님, 압박을 넣겠습니다. 압박 정도가 아니야. 박도준이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숨통을 조여. 한지혁이 그녀를 구하려고 돈을 쓰면 그 돈의 흐름을 쫓아 배임으로 엮을 수도 있고, 만약 구하지 못한다면 그 여자 스스로 무너지거나 한지혁에게 등을 돌리게 되겠지. 어느 쪽이든 우리에겐 이득이야. 당장 시작해. 아주 합법적이고 교묘하게. 그로부터 이틀 뒤 강서연의 달빛 만찬에 시련이 닥쳤다. 평화로워야 할 화요일 점심시간 직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3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구청 위생과와 세무서에서 나왔다고 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떳떳했기에 그들을 주방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었다. 식자재 보관 온도가 기준 미달이군요. 이건 유통기한 표시가 미흡합니다. 장부 기록이 이게 뭡니까?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이건 너무 부실한데요. 그들은 냉장고 구석에 막 들여온 신선한 채소를 가리키며 유통기한을 문제 삼았고, 그녀가 손수 담근 장아찌병에 붙인 라벨을 트집 잡았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서연에게 과태료 고지서와 함께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내렸다. 3일. 그것은 작은 자영업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위생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다. 왜 하필 지금?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지만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된 가게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여야 했다. 그리고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매일같이 거래하던 수산물 도매상에서 전화가 왔다. 강 사장, 미안하게 됐수다. 우리도 큰 데랑 독점 계약을 하게 돼서 앞으론 물러주기 어렵겠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그녀는 황급히 다른 정육점과 채소 가게에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비슷했다. 갑자기 물량이 달려 신용한도가 다 차서 외상은 안 되겠는데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불과 하루 만에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린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휩싸였다. 영업정지 마지막 날 밤, 서연은 불 꺼진 식당홀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위생가 문제, 식자재 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아침 사채업자들이 다녀갔다. 그들은 이전의 협박과는 차원이 달랐다. 강서연 씨, 이자가 밀렸네? 일주일 안에 원금 일부라도 갚지 않으면 이 가게 집기부터 다 드러낼 줄 알아.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인 폭력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청춘을 바쳤다. 하지만 이제는 버틸 힘이 없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지혁. 그가 다녀간 이후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그가 주려던 그 모욕적인 돈. 서연은 그 돈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에 나타난 것 자체를 저주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서연이 놀라 일어섰다. 낮에 왔던 사채업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그들 뒤에는 훨씬 더 악랄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강서연 씨, 듣자하니 요즘 장사가 안 된다며? 빚은 갚아야지.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내일 모레까지만 시간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시간?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우리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나? 그는 식당을 둘러보더니 서연이 가장 아끼는 그녀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인 작은 도자기 화분을 집어들었다. 이런 거 팔아도 돈 안 될 텐데. 안 돼요. 그것만은. 서연이 달려들려 하자 부하 중 하나가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서연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 순간 남자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듣자 하니 며칠 전에 유진그룹 회장님이 거액을 주려 했다던데. 그걸 멍청하게 걷어찼다고? 강서연 씨, 아주 배짱이 두둑해.
그 돈 받았으면 이자 걱정은 없었을 거 아냐. 서연은 숨이 멎었다. 그들이 어떻게 한 지역의 일을 알고 있지? 그가 돈을 주려 한 것은 자신과 그 단둘만 아는 비밀이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위생과 단속, 식자재 공급 중단, 그리고 이 사채업자들의 협박까지 전부 한 지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를 노리는 누군가가 자신을 약점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공포가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이용당한 것이다. 한 지역의 세계에 발을 들인 대가로 그녀의 모든 것을 잃게 생긴 것이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서연이 눈물을 머금고 소리쳤다. 남자는 화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48시간 주지!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48시간 안에 돈을 마련해. 네가 그 잘난 CEO에게 가서 무릎을 꿇든 몸을 팔든 알아서 해. 그렇지 않으면 다음엔 이 가게가 박살날 줄 알아. 그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식당을 나갔다. 서연은 깨진 도자기 조각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끓어오르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한 지역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자신을 모욕했고 이제는 그의 적들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 그 남자를, 한 지역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차가운 식당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화분이 아니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온기였고 그녀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연약한 희망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것은 산산조각이 났다. 강서연은 무릎을 꿇은 채 조각난 희망의 파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따위는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분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 지역. 그가 그녀의 삶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녀가 애써 지켜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가 주려던 모욕적인 돈, 그리고 그 돈을 거절하자마자 시작된 이 끔찍한 압박, 위생과 단속, 식자재 공급 중단, 그리고 저 악마 같은 사채업자들의 협박. 그들은 한 지역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한 혹은 그녀를 이용해 한 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한 지역. 서연이 증오에 찬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어둡고 차가운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 억울함과 분노를 터뜨릴 대상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야 했다. 그가 누구이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이 모든 일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에 준 도자기 조각이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유진 코퍼레이션 본사 빌딩 앞에 섰다. 구름을 뚫을 듯 치솟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 그녀가 운영하는 달빛 만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초췌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로비를 드나드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몹시 이질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떤 보안 요원의 것보다도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1층 로비로 들어섰다. 거대한 미디어 월이 유진의 첨단 기술을 과시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방문증 이리 주시죠. 보안 데스크의 직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한지역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직원은 코웃음을 쳤다. 대표님은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용무가 있으시면 저쪽 방문객 센터에. 예약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격앙되며 로비에 울려 퍼졌다. 몇몇 직원이 그녀를 힐끔거렸다.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나가주시죠. 그들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비켜요. 나 못 가요. 한지혁 나오라고 해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이대로 쫓겨날 수 없었다. 이대로 돌아가면 그녀의 식당은 정말로 박살날 터였다. 그 시각 35층 대표이사실 옆 최고 임원 회의실. 한지혁은 냉랭한 공기 속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도준 부회장을 포함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한지혁은 퇴원 이후 박도준이 설치해놓은 내부의 적들을 하나씩 솎아내는 중이었다. 해외 매각건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박 부회장님, 이 사업부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신 것 아닙니까? 지역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박도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반박하려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조상무가 한지혁의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절대적인 규칙이 깨진 순간이었다. 한지혁의 회의는 그 어떤 이유로도 중단될 수 없었다. 지역이 불쾌감이 담긴 눈으로 조상무를 바라보았다. 조상무는 지역의 귀에 낮고 긴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표님, 강서연 씨가 1층 로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안팀과 충돌 중입니다. 한지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강서연, 그녀가 왜 여기에? 그것도 이런 식으로? 그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그가 조용히 처리하라던 사채업자들. 조상무는 분명 빚을 상환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절되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서연이 직접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사채업자들이 이미 박도준의 소나귀에 넘어가 상환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연을 압박했다. 한지혁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가 그녀를 보호한답시고 취했던 조용한 조치들이 오히려 박도준에게 그녀를 공격할 완벽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는 박도준이 그 정도로 치졸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여자를 자신의 적이 활보하는 전쟁터 한복판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셈이었다. 젠장. 지역이 저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회의실의 모단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박도준의 미소가 조금 더 짙어졌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한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통제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박 부회장님, 해외 매각건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는 박도준을 꿰뚫을 듯이 노려본 뒤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1층 로비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서연은 보안 요원들에게 거의 끌려나가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 뒤엉켜 있었다. 바로 그때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비상 엘리베이터에서 한지혁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화라산 같았다. 그는 성큼성큼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서연의 팔을 놓아주었다. 서연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그 남자를 노려보았다. 당신, 그녀가 입을 열었다. 따라와. 지역이 그녀의 말을 끊고 차갑게 명령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날 밤 그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다급한 손길이었다. 그는 그녀를 끌다시피 하여 아무도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35층 대표이사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지역의 손을 뿌리쳤다. 이거 놔요. 당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울렸다. 그녀는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위생과 식자재, 사채업자들, 그리고 어젯밤 그들이 내 가게를, 내 어머니의 유품을 박살냈어. 당신이 시킨 짓이야? 지역은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충혈된 눈, 엉망이 된 옷, 그리고 그녀가 꽉 쥔 주먹에서 흘러나오는 피에 멈춰 있었다. 아니면 당신이 거절당한 게 분해서 나를 이렇게 짓밟는 거야? 그깟 돈? 그 돈이 당신한테는 사람 목숨보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해? 말해봐요, 한지혁 씨.
서연은 울부짖고 있었다. 지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피 흘리는 손을 잡아챘다. 서연이 반항하려 했지만 그는 더 강한 힘으로 그녀의 손을 열었다.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이 박혀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지혁의 눈빛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는 비서데스크의 인터폰을 눌렀다. 조상무, 지금 당장 구급상자. 필요 없어. 서연이 손을 빼려 했지만 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책상 옆 소파에 강제로 앉혔다. 곧이어 조상무가 구급상자를 들고 뛰어들어왔다. 지혁은 조상무에게서 소독약과 핀셋을 받아들었다. 그는 서연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도자기 조각을 빼냈다. 서연은 고통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지혁의 침묵이 그리고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그녀의 분노를 압도하고 있었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동안 사무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지혁은 붕대 매듭을 다 지은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무거웠다. 내가 한 짓이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거짓말이 아니야. 지혁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당신이 구한 건 단순한 강도 피해자가 아니었어. 그날 밤 나는 살해당할 뻔했어.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 범인은 유진 그룹 내부에 있어. 내 자리를 노리는 자야. 박도준 부회장. 지혁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습격, 그룹 내부의 치열한 권력 다툼, 그리고 자신이 살아 돌아온 후 시작된 박도준의 반격. 그는 내 약점을 찾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을 찾아낸 거야. 지혁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당신이 이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소. 그래서 조용히 당신의 빚을 처리하고 당신을 내 세계에서 밀어내려 했지. 그게 내 방식의 보호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틀렸어. 내 침묵과 오만한 방식이 오히려 당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어. 박도준은 당신을 내 약점이라고 판단했고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당신이 내 돈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당신을 더욱 압박했을 테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이 CEO에게 무릎을 꿇든 이라고 말했던 이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전쟁의 일부였고 자신은 그 전쟁터 한가운데 놓인 볼모였던 것이다. 그럼 어젯밤 그자들은 박도준이 보낸 개들이겠지. 당신을 협박해서 나를 끌어내거나 당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지혁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다시 서연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빚을 진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한 남자였다. 미안하오, 강서연 씨.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서 그리고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금껏 본 적 없는 한 지혁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뜨거움. 이제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혁은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결단력 있게 변해 있었다. 첫째,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는 조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상무, 지금 당장 알파팀을 가동해 강서연 씨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24시간 밀착 경호, 달빛 만찬에도 인력을 배치해 CCTV 사각지대 없이 전부 설치하고 어젯밤 침입한 놈들 쥐새끼 한 마리까지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둘째,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아. 그들이 당신의 식당을 노렸다면 그 식당을 가장 안전한 요새로 만들겠어. 그리고 셋째,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상처 입은 손을 향했다. 박도준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당신의 어머니 유품값까지, 전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남자의 맹렬한 보호 본능이었고, 서연은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한 지역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지휘본부가 되었다. 분노로 시작된 서연의 방문은 이제 두 사람을 묶는 강력한 동맹의 시작으로 견해 있었다. 지역은 더 이상 그녀를 연약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고 그녀의 용기는 그가 가진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했다. 박도준은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역이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내가 당신이라는 약점 때문에 흔들리고 방어에만 급급할 거라고 믿겠죠. 그 오만함이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지역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사냥을 시작했다. 조상무가 이끄는 알파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단 하룻밤 만에 서연의 식당을 습격했던 사채업자들의 신원과 은신처를 파악했다. 그들은 박도준의 하수인이자 김 실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그림자 조직이었다. 지역은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박도준과 함께 가라앉거나 혹은 그에게 협력하고 살아남거나. 선택은 명확했다. 조직의 말단 중 한 명, 어젯밤 서연의 가게에서 실제로 화분을 깨뜨렸던 남자가 먼저 무너졌다. 그는 조상로가 내민 증거, 그가 현장에 있었다는 명백한 CCTV 영상과 그의 가족 신상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물증을 넘겼다. 김 실장이 항상 녹음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박 부회장님이 변덕이 심해서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이건 김 실장도 모르는 원본입니다. 그가 내민 USB 안에는 박도준이 김 실장에게 한 지역의 귀국 동선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명백한 살인 미수 교사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 시각 달빛 만찬에 머물던 서연은 경호원들의 보호 아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해야 했다. 그들이 자신을 협박하며 던졌던 말들, CEO에게 무릎을 꿇든 몸을 팔든 그들은 어떻게 자신이 한 지역의 돈을 거절했는지 알았을까? 서연은 그날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을 때의 상황을 필사적으로 복기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켰었다.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대화 내용을 녹음이라도 해두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음성 메모 앱을 확인했다. 그날의 파일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재생했다. 사채업자들의 거친 목소리, 자신의 비명, 그리고 화분이 깨지는 끔찍한 소리.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다시 견뎌냈다. 그리고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이 나간 직후였다. 그들 중 우두머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녹음되었다. 처리했습니다, 김 실장님. 네, 확실하게 박살냈습니다. 네, 그 계집애 이제 분명 한 대표한테 달려갈 겁니다. 김 실장.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박도준이 서연을 압박하여 한 지역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들의 범죄를 연결하는 완벽한 고리였다. 그녀는 즉시 이 파일을 조상무에게 전송했다. 이것은 한 지역이 찾던 박도준의 목에 겨눌 마지막 비수였다. 사흘 뒤 유진 코퍼레이션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해외 자산 매각권 재검토였다. 박도준은 의기양양하게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이 회의가 한 지역이 자신에게 굴복하는 첫 번째 신호라고 확신했다. 강서연이라는 약점이 제대로 먹혀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심어둔 이사들을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한 지역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박도준은 준비한 대로 해외 자산 매각의 필요성을 유창하게 역설했다. 그룹의 비효율적인 자산을 정리하고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이사들은 한 지역의 반응을 살폈다. 모두가 그가 이 안건을 방어하거나 반박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역은 태블릿을 들어 올리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박 부회장님의 유창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효율적인 자산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는 그룹 내부에 더 심각한 부패 자산을 먼저 도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박도준의 미소가 굳어졌다. 한 대표, 그게 무슨... 예를 들면 디역이 말을 잘랐다. 그룹의 자금을 유용해 청부업자를 고용하고 현직 대표이사를 살해하려 시도하는 것 같은
그런 부패자산 말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건가? 박도준이 격분한 듯 소리쳤다. 모함일까요? 지혁은 태블릿을 조작했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음성 파형이 나타났다. 김 실장, 한지혁이 귀국하는 날 조용히 처리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박도준의 목소리였다. 그가 김 실장에게 암살을 지시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박도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렀다. 이건 조작이야. 날 음해하려는 수작이라고. 조작이라. 지혁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그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처리했습니다, 김 실장님. 그 계집애 이제 분명 한 대표한테 달려갈 겁니다. 김 실장과 사채업자의 통화 내용이었다.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방금 유진그룹의 부회장이 대표이사 살해를 교사하고 실패하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무고한 시민을 바로 강서연 씨를 협박하고 위협한 증거를 들으셨습니다. 지혁이 박도준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을 뿐 아니라 내게 생면의 은인이었던 그녀를 당신의 더러운 게임에 끌어들였소. 내 약점을 공격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당신은 내게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한 거요. 박도준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지혁에게 달려들려 했다. 네가 감히! 하지만 그가 지혁에게 닿기도 전에 회의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조상무가 지혁의 지시로 모든 증거 자료를 미리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박도준 씨, 살인 교사 및 특수 협박,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도준의 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이거 놔! 이거 못 놔! 한지혁! 네가 감히 나를! 박도준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 오만함과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실장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그렇게 길고 치열했던 전쟁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막을 내렸다. 한지혁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더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조상무에게 짧게 지시했다. 언론 통제에 강서연 씨 이름은 단 한 글자도 나가선 안 돼. 그날 밤 모든 뉴스가 유진그룹의 충격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달빛만 차는 문을 닫았지만 내부에는 환한 불이 켜져 있었다. 서연은 경호원의 보호 아래 뉴스를 통해 박도준의 체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밀려왔다. 그때 식당 앞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한지혁이 내렸다. 그는 승리한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폭풍우가 지나간 뒤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찾아온 한 남자였다. 박도준 부회장의 긴급 체포는 유진 코퍼레이션, 나아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의 일면은 유진그룹의 형제의 난, 살인 교사 혐의로 도배되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폭풍의 눈 한가운데 한지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했다. 그는 이사회가 열렸던 바로 그 회의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즉각적인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박도준이 남긴 부패의 고름을 도려내는 작업은 빠르고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한지혁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사들을 숙청하는 대신 그들에게 박도준이 불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모든 사업 내역을 공개했다. 특히 가치가 낮게 책정되었던 해외 자산 매각건의 이면에 박도준 개인의 비자금 조성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한지혁의 철저한 장악력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한지혁은 단 사흘 만에 그룹의 혼란을 수습했다. 그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유진은 기술이 아닌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는 박도준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매각하려 했던 수익성 낮은 연구개발팀을 오히려 확대 개편했다. 그룹 총수 직속에 준법 감시 및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장으로 가장 강직하다고 알려진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유진그룹의 얼음왕자가 그날 밤의 사건 이후 변하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논리 속에 강서연이라는 변수로 대변되는 따뜻한 인간성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강서연의 이름은 철저한 언론 통제 덕분에 단 한 줄도 기사화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의 핵이었지만 세상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 남아 있었다. 박도준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달빛 만찬을 지키던 알파팀 경호원들이 조용히 철수했다. 서연의 삶은 다시 예전의 궤도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깨진 어머니의 화분 조각들을 상자에 소중히 담았다. 그것은 상처의 흔적이자 동시에 그녀가 이겨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다시 식당 문을 열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박도준의 압력은 사라졌지만 한번 끊어진 식자재 공급처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소문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녀를 가로막았다. 위생과에서 받은 영업정지 이력은 그녀를 문제 있는 업소로 낙인 찍었다. 그녀는 빚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더 큰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지혁이 그녀를 잊은 걸까? 아니,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잊기를 바랐다. 다시는 그 거대한 세계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녀를 외면했던 가장 큰 도매상 사장이 머리를 긁적이며 들어왔다. 아, 강 사장, 그간 미안했수다. 내가 무슨 애 홀렸었나 봐. 내일부터 최고 좋은 놈으로 물건 다시 넣을게. 외상은 얼마든지 하쇼. 어리둥절한 서연에게 정육점 사장과 채소 도매상까지 연달아 찾아와 사과를 건넸다. 그녀는 몰랐다. 조상무가 그들의 세무장부와 거래 내역을 들고 조용한 방문을 마친 직후라는 것을. 한지혁은 그녀가 모르게,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발판을 만들고 있었다. 달빛 만찬은 조심스럽게 다시 문을 열었다. 처음 며칠은 손님이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묵묵히 주방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 푸드 칼럼니스트가 익명으로 식당을 방문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진짜는 스스로 빛난다. 종로 뒷골목 달빛 만찬에서 정직함의 맛을 보았다. 그 글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한 지역의 개입이 아닌 순수하게 그녀의 실력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은 셰프의 굳건한 철학이 담긴 음식에 열광했다. 달빛 만찬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처절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꿈이 실현되는 무대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그녀는 다시 웃음을 찾았고 주방에서 가장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녀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것을 갚아나갈 힘과 희망이 생겼다. 그녀는 다시 웃음을 찾았고 주방에서 가장 빛내는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녀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것을 갚아나갈 힘과 희망이 생겼다. 그 사이 한지혁은 단 한 번도 그녀의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서연은 그가 정말로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그 무릎 꿇은 모습, 그녀의 손을 치료해주던 진지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유진그룹이 완전히 안정화되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달빛 만찬은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떠나보내고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홀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죄송합니다. 영업 서연은 고개를 들다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곳에 한지혁이 서 있었다. 수천만 원짜리 슈트가 아닌 평범한 캐시미어 니트에 면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CEO가 아니었다. 늦었군요.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미안하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리게 해서.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그가 병원에서 처음 그녀에게 내밀었던 것과 비슷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또 돈인가요? 그렇다면. 아니, 지혁이 그녀의 말을 막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표가 아닌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20년도 더 된 그녀의 아버지 명의로 된 채무 계약서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선명하게 채무 완납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어떻게? 서연의 눈이 커졌다. 당신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 수는 없었소. 그건 또다시 당신을 모욕하는 일이 될 테니까. 지혁이 말했다. 대신 당신의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던 그 건설건을 재검토했소. 박도준이 연루된 또 다른 비리더군. 나는 그들에게서 당신의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했을 것을 되찾아왔을 뿐이요. 당신의 빚은 당신 아버지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갚아진 거요. 그는 그녀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고마움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울고 있는 동안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서연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의 품은 그날 밤 그녀가 그에게 덮어주었던 담요처럼 따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이 눈물을 그치고 그를 바라보았다. 배고파요. 그녀가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 먹을래요? 지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해주는 거라면 뭐든지. 서연은 그를 위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특별한 요리가 아니었다. 따뜻한 밥과 갓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계란말이. 그녀가 그날 밤 그에게 먹이고 싶었던 가장 평범하고 따뜻한 집밥이었다. 두 사람은 텅 빈 식당,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한지혁은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를 한 입 떠먹은 그의 눈이 잠시 커졌다. 맛있군. 그는 평생 먹어본 그 어떤 미슐랭 스타의 요리보다도 맛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이제 앞으로 어떡하실 건가요, 대표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혁은 숟가락을 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붕대가 풀린 그녀의 손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일단 대표님 소리는 그만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매일 저녁 여기서 밥을 먹을까 하오. 물론 매일 늦게까지 일한 직원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가 걷어올린 셔츠 소매를 보여주었다. 설거지부터 배우면 되겠소?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차가운 뒷골목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가장 따뜻한 불빛이 켜진 이 작은 식당에서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우연히 구한 남자는 CEO였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의 삶과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바뀐 오직 그녀만을 위한 남자, 한지혁이었다.